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7강. 오늘은, 오후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날 어제 물리막사 사감을 해갖고, 이런 뭐 화면 보기 얼굴 똑같겠죠.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오전에, 하여튼, 여러분들, 시험, 채점 다 했고, 여러분들 한 거, 불식 서답형 답안지 완전히 확인도 했고, 했고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27강 조선 전기 경제사입니다. 이제 조선조가 가면은 그 경제사와 사회사 분야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근데 후기 때가 훨씬 더 많아지긴 하는데 전기 때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경제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생겼고요. 경제사는 세 가지 주제입니다. 토지제도 항상 나왔던 세 번째, 두 번째 수치제도 세금 걷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산업, 산업활동. 농업이나 상업 같은 거, 수공업까지 이렇게 해서 조선전기가 중요한 건 또 후기 때 상당한 많은 내용이 경제사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은 세 가지 주제, 경제사 세 가지인데 저는 이틀에 걸쳐 촬영할 거예요. 그래서 토지제도하고 일단 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로운 또 여러분 파일은 하나지만 딱 하나로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제도입니다. 자, 다시 항상 토지제도는 중요합니다. 토지제도는 쉽게 말해서 이게 수조권 주는 제도죠. 수조권 주는 제도. 그래서 우리가 고세사 파트에서는 노급, 관료적, 고려시대 때 전시과였고요. 이제는 과정법입니다. 과정법. 우리가 정치사 파트에서 좀 얘기가 됐죠. 왜냐하면 조선의 토지제도였던 과정법은 바로 고려시대에 먼저 이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선전기 우리가 왕을 배웠잖아요. 세조 때 직전법 다시 언급을 했는데 그걸 좀 더 우리가 깊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당시 조선을 건국했던 급진파 신진사대부, 이거는 온건파 사대부들도 상당히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시의 신진사대부는 검문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대농장들, 그 다음에 본인들이 관리가 됐어도 중앙관직에 들어갔어도 토지를 받을 수조권이 없을 정도로 검문 세력이 상당히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세우기 전부터 이거 먼저 시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정법이라는 제도가 되는데요. 기억하셔야 되죠. 고려 말에 만들었지만 조선의 토지제도입니다. 조선의 과정법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법은 전시과와 비교돼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전시과는 세 번 있었죠.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전전시과가 있었는데, 전시과 하면은 거의 다 어떤 거랑 비교하면 마지막 전시과였던 경전전시과랑 비교됩니다. 전시과는 경전전시과로 할게요. 전국을 단위로 했어. 고려시대 때 모든 전국을 단위로 했고 마지막 경전전시과는 현직 관리한테만 주죠. 이에 반해서 과정법 같은 경우는요. 과정법. 자, 과정법은 어느 지방을 향해서 줬냐면은 경기도 지방. 자, 요 경기도, 오늘날 경기 거기입니다. 서울 근처, 서울경찰 근처니까 경기도 지방에 한해서, 자, 이거는 전직, 현직, 자, 전현직 관리 모두한테 줍니다. 전현직 관리에게, 자, 뭐를 준 거야? 수조권이야? 소유권이야? 바로 수조권을 주는 거죠. 수조권을 지급하는 게 과정법입니다. 경기도라는 지역에 한정해서 전직 관리한테 줬던 거예요. 현직 플러스 전직까지. 자, 수조권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되지 않는데, 자, 그런데 이 과정법상에서 세습을 할 수 있게끔 했던 토지가 있었어요. 아니, 토지라는 표현은 거지만 세습이 가능했던 케이스가 있었어. 종류가 있었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였냐면, 첫 번째, 남편이 관리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부인이 있잖아요. 홀로 난 부인이 재혼을 안 하고 혼자 있다면은, 재혼을 안 하고 있다면은 그 부인한테, 그 미망인한테 토지를 그대로
나눠줬습니다. 남편이 받았던 토지. 그렇게 받았던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수신전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미망인한테 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미망인이 있었어. 부인. 근데 부인도 죽었어. 그럼 자식만 남게 되잖아. 자식만 남게 되는데 나이가 어린 자식들만 남게 되면은 걔들이 또 그 토지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해서 그걸 바로 뭐냐면 휼양전. 자, 그래서 이 가정법 상에서 수신전이라는 미망인, 휼양전이라고 일단 고하라고 할게요. 홀로 남은 자식들, 이런 요 명목으로 수신전과 휼양전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토지가 명목으로 세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습이 되니까 됐습니다. 한정된다. 경기도 전직관리 개동이 그 다음에 미망인, 그 다음에 자녀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야. 당연히 예측 가능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당연히 뭐가 부족해지겠어? 당연히 토지가 수조권을 줄 수 있는 땅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자, 세조 때 바로 빨간색 직전법이라고 하는 토지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 부족하니까 이제는 짜잔, 현직관리만 받으세요. 자, 전직관리 받으면 안 돼. 현직관리만 지급.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신자, 휴대항전 이런 거 없애. 자, 이거를 폐지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수신전, 휴대항전을 세조 때 직전법으로 폐지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토지제도의 개혁을 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 직전법은 그럼 어떠한 또 변화를 일으키냐면은, 자, 그러면 내가 관리단 말이야. 내가 직전법이 실시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에는 내가 관직에 물러나도 내가 계속 수조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관직에 물러나면 수조권을 유지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현직에 있었을 때 수조권을 더욱더 세게 하자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10분의 1만 가져가야 되는데 더 가져가는 거야. 2분의 1, 3분의 2 더 가져가는 거야. 수조권을 더욱더 세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거고, 두 번째 케이스가 또 생겨. 어떤 거냐면 이 직전법을 실시로 이제 어차피 내가 관직에 물러나면 이거 수조권을 더 이상 발휘 못하네? 야, 그러면은 차라리 이 땅을 내 땅으로 그냥 만들자. 나의 소유의 땅을 늘리는 게 우리 집안, 내 가족, 나의 자식, 나의 손자, 나의 쭉쭉쭉, 나의 자녀들, 나의 대대손손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구잡이 자기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늘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사유화가 점차 또 심화되게 되는 게 직전법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런 현직관리한테만 지급했던 이 직전법의 실시로, 자, 관리들이 요거를 수조권을 죄송하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 이름을 갖다 좀 써야겠어요. 수조권을 남용하는 수조권을 남용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조권을 남용하니까 요 성종 때 어떠한 제도를 만드냐면은 국가 이제 개입을 좀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들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자, 어떤 제도라는 이거 직접 요거는 토지 제도는 아닙니다. 수조권을 걷어들이는 수취하는 요거에 대한 제도 개혁이 관수강급제입니다. 성종 때 자 이렇게 하겠죠. 낫겠다. 이건 성종 때 직접법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직접법은 계속 유지되고 성종 때 지워졌네. 관수 강급제라고 해서 자 다시 써드릴게요. 관수 강급제라고 해서 관에서 수취하고 관에서 지급하라는 얘기야. 자 뭐냐? 그 전에 관수강급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관리가 있으면은 이게 수조권을 받았던, 그러니까 자신이 수조권을 설정받았으면 관리가 이거를 뭐라고 할까? 이 자신의 수조권이 설정된 농민들이 있다고 쳐 그냥. 그럼 관리가 농민에게 원래는 농민이 몇 분의 몇을 줘야 돼? 10분의 1을 줘야 되는데 더 가져간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2분의 1, 3분의 2까지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면 요 둘의 요러한 시스템을 중간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야. 농민, 너 나한테 10분의 1 내. 관리한테 내가 너한테 10분의 1을 줄게. 뭔 뜻이 이해가 가죠? 중간에 관에서 수취하고 관에서 지급했대서 관수 간급제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수간급제는 토지제도는 아닙니다. 토지는 안 오고 직전법의 실시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제도상의 개혁이 하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관수간급제서라고 해서 관청에서 조세를 징수했고 이 잔에서 관청에서 조세를 징수했고 이거를 관리에 지급하는 요 관수간급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쭉 시간을 명종 때로 갑시다. 우리가 명종하면은 뭐 배웠어요? 마지막 사화였던 을사사화고 그 다음에 세조 때 징관체제 우리가 잠깐 얘기했죠. 그 징관체제와 대비됐던 제도가 재승방량체제인데 이 재승방량체제를 했던 왕이 명종 때입니다. 또 임꺽정이라는 게 명종 때 있었을 거예요. 명종 다음에 왕이 선조입니다. 임체가 있을 때. 자, 하여튼 이 명종 시기 때 요 직전법이 세고 할게요. 이 직전법이 이때 폐지됩니다. 더 이상 직전법이 폐지되는데 더 이상 국가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수조권이 이제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더 이상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수조권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관리들에게는 이 직전법의 폐지는 이제 오랫동안 유지됐던 이 수조권 지급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관리들한테 보너스였죠. 요게 소멸됩니다. 자, 소멸되고 관리들은 뭐만 받게 된 거면 녹봉이라고.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현물로서 쌀이나 뭐 이런 거 주는 거야. 면이나 이런 거 주는 거야. 쌀이나 면이나 포 이런 거 주는 건데 이 녹봉만 이제 수조가 전에는 이 과정법과 직전법 하에서는 녹봉 플러스 수조권 두 가지를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때 명종 이후에는 이제 수조권은 없어요. 그냥 녹봉이라고 하는 현물, 그러니까 쌀이나 포, 목 이런 것을 그냥 받게 되는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큰 흐름상 되면서 자, 얘는 이 직전법의 실시 이후부터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 개인의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표현도 그러겠지만 여기 일단 관리들이겠죠. 이 높은 양반들. 이 개인의 토지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증대됐고요. 토지 소유 욕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증대됐고 결국은 자, 요 제도 이제는 지주 전호제라고 하는 이게 동아시아인데 보편적입니다. 이게 원래 중국에서도 이 제도고요. 땅 주인과 그 땅을 경작하는 전호라고 하는 이 지주 전호대 현상이 이제는 상당히 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좀 약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아, 직전법이 실시됐다. 제가 아까 두 가지 케이스 있다고 했어. 그래서 관리들 입장에서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수도권을 많이 거둬들이지 않은 수도권 남용 현상이 있었다고 했고, 그래서 이거를 관리 국가가 이건 개입을 좀 했던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은 뭐 이제 수도권으로 더 이상 수도권 별거 아니네. 아예 내 땅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개인의 토지 소유 욕구가 상당히 증대됐고요. 지주 전호제라고 하는 하나의 또 이거 원래 고려시 때 나오는 제도입니다. 땅 주인이 이끄면 이 전호는 그 땅 주인한테 수확량의 2분의 1을 내는 방식입니다. 지주전제. 지주에게 전호가 2분의 1을 내는 방식인데 수확량의 반은 이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는 확대됐고 이제는 쭉 가는 겁니다. 지주전호제라는 것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요한 토지제도고요. 한번 눈으로 잘 확인하시고요. 잘 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수치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활동인데 수치제도에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자, 세종의 공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내일 촬영할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이어서 들으시면 돼요. 안녕. 자,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다음 날이고 오전에 또 촬영합니다. 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수치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걷는 제도죠. 아시다시피 자, 전세, 공납역, 조세, 공납역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세금이 전근대사에 존재하죠. 조선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전세는 땅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 되겠고, 토지, 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공납은 뭐라고 했어? 특산물. 자, 그 다음에 역은, 자, 노동력. 국가한테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수확량의 10분의 1을 징수하는 거죠. 수확량의 10분의 1을 징수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징수하는 건데, 자, 그래서 대개는 조선 초에는 일결이라고 하는 땅이 있으면은 일결은 오늘날 3,000평 정도입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급. 우리 학교 운동장은 좀 작다. 우리 학교 운동장은 한 일결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하튼 웬만한 큰 학교 운동장이 3,000평 정도 됐고, 일결이라는 하나의 그 땅이 3,000평의 땅에는 대개 30두 정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결에서 대개는 웬만한 기본적인 땅이었으면은 300두 정도가 수확이 됐나봐요. 300두. 일두 같은 경우는 피트병 있죠, 여러분. 피트병. 그거 한 6개 정도가 하나의 두인데요. 여하튼 3,300두 정도가 나왔고, 그 중에
대개는 30두 정도를 세금으로 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매번 농사라는 게 일정하진 않죠. 오늘날같이 계속 올해 같은 경우 장마철이잖아. 그럼 농사가 좀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터진단 말이야. 하나는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겠어? 땅의 질. 땅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우리 고려시대 때는 토지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눴었죠. 자, 여하튼 요거에 대해서 이제는 수치제도의 개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조선정교 왕파티에서 한번 걸렀어요. 얘기 좀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 누구다? 세종이었고, 세종은 이 10분의 1 징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개혁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세종의 이러한 수치제도 전세에 대한 개혁안을 공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공법 아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 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에 따라서 연분, 그 해를 나눈다는 거야. 몇 등급으로? 9등급으로. 그래서 이게 연분구등법이라고 해서, 자, 풍년이냐 흉년이냐,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차등을 줬다는 거야. 자, 가장 풍년이면은 상상년에서 몇 두라고 해서 20두. 그 다음은 상중년 18두. 상하년 16두. 쭉쭉쭉쭉. 마지막으로 하년 하면 몇 두? 4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년과 흉년으로 나눴던 게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풍년, 흉년만 고려해야 될 게 아니고 땅의 질에 따라 전분 6등급으로 나눴어. 고려는 3등급이었는데 조선은 초기 때는 6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 토지가 좋으냐 나쁘에 따라, 이게 바로 세종이 만들었던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종의 두 번째 가장 상절 다음으로 손꼽을 수 있는 개혁안이 이거고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무수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이게 많은 지지를 받으니까 이 정책을 시행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제도도 한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세종 때는 잘 돌아갔어. 그런데 이게 매해에 이것도 기준 잡는 게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관례적으로 대개는 하년을 받았대. 거의 사두나 아니면 6두 정도를 고정해서 받았고, 이거를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되면은 이거를 제도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텐데요. 조선 후기 때 세제 개혁은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조 때 영원히 고정시켜버려요. 그래서 영정법이에요. 영원히 정했다. 그래서 4두 혹은 6두로 받게 됩니다. 자, 이게 인조 때인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때 영정법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산물 공납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납은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야 되는 건데 상공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별공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진상이라고 있습니다. 상공은 일단 주기적으로 주는 거고, 별공과 진상은 비정기적으로 내는 거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요것이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은 점차 조선시대에 돌아오면서 방납의 폐단이라는 게 아주 또 중요한 용어입니다. 방납. 방납에 폐단이 생기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납부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공물을 대신해서 납부해야 될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공주지역이면은 밤을 내게 해야죠. 알바 밤을 내게 되는데, 여기에도 나지 않는 뭐 서천에 유명한 뭐 쭈꾸미, 꼴뚜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내게 시키는 거, 갑오징어 이런 거 내게 시키는 거 못 내지.
그러면서 이 중간에서 이득을 보는 애들이 생겨. 그런 사람들을 방납업자고, 하여튼 그러한 것이 방납이야. 그 지역에 나지 않는 특산물들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야 되고, 갖고 오는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겼고, 이 방납의 패당이 생기니까 이거를 개혁하자고 조선 전기 때부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조광조도 얘기했고요. 율곡 이기도 얘기했고요. 유성룡도 얘기했습니다. 야! 아이고 특산물로 내지 말고 쌀로 내게 하자. 쌀로 내고 그 쌀로 받은 거를 우리가 그냥 가서 그 지방 가서 사오면 되지 않냐? 특산물을 왜 농민들이 가서 바치냐? 차라리 쌀로 내게. 쌀로 그냥 내고 쌀로 내고 이거를 우리 중앙에서 지방 가서 사오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수미법. 쌀로 걷자, 수미법이 나오다가 이것이 제도화된 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의 뭐 수능 문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에 매번 거의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대동법. 자, 이게 대동법이고 이거는 광해군 때. 광해군 때 이 대동법이 실시됩니다. 결국은 대동법은 특산물 걷지 말고 박람회 폐단이 너무 심하니까 이것도 후기 때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쌀로 걷자. 일결 가진 사람들이 12두 내자. 12두 내자. 그래서 이게 대동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공남은 그전에는 호기준이었잖아. 집집마다 재산이 고려가 되지 않는다. 근데 대동법은 재산이 고려된 거야. 땅이 있는 자. 대동법. 광해군의 또 훌륭한 업적 중에 하나가 대동법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또 얘기하겠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다시 역으로 갑시다. 역은 안에 두 가지 있다 있지. 하나는 요역, 유역. 자, 요역이라고 해갖고 자, 1년에 며칠은 자, 국가한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6일 정도는 가서 일해야 되는 건데 잠깐만요. 그래서 대개는 요역으로 가면 토목사, 건물을 짓거나 뭐 제방을 쌓거나 이러한 것을 하는 게 요역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군역인데 다시 군역으로 들어갈게요. 자, 군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는 거야? 군대 가는 겁니다. 군대 가는 건데 정남이라고 해서 하여튼 역은 남자만 지는 거니까 정남, 역을 지는 사람들을 정남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군복무를 합니다. 자, 군대를 가는 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군대 가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으니까 자, 안 가게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전쟁이 거의 안 일어나요. 조선 초기 임진왜란까지는 거의 200년 동안 큰 전쟁이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안일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군대도 안 가고. 그래서 원래는 뭐 누가 군대 가고 싶어. 능력 있으면 빼고 싶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되니까 하나는 대립제, 대신 보내. 그러니까 대신 보내는 거야. 대신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걸 대립제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처럼 뭐 QR코드를 찍겠어, 뭐 지문을 찍겠어, 대신 보내. 또 하나는 방군 수포제라고 해서 그 지방의 군역을 담당하는 지방관한테 돈을 주는 거야. 불법이지. 두 개 다 불법이지. 그래서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포를 낸다. 포가 세금의 개념이니까 이게 방군 수포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6세기 이후에 조선 상당히 군역 기피 현상이 자 16세기 이후부터 이 군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바로 아까 대립제, 대신 보내는 거나 지방관한테 포를 줘서 안 가는 두 가지 방법이니까 국가에서 야 그냥 우리 돈 받고 그냥 뭐처럼 다 군대 오게 시키냐, 직업군인 양성하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아이고 그 돈 갖다 우리가 움직이면 되지 않겠냐, 군인들 움직이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자 돈을 내야지. 군포를 징수받. 그래서 야, 내 다 오지 말고
이거를 불법적이었던 걸 이제 합법화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 군포라고 해서 군대 가기 싫은 사람 포를 내라. 너 군포를 징수합니다. 군포를 징수하고 비용을 내라는 거야. 비용 내면 안 가도 돼. 나는 거야. 그래서 얼마를 내게 했냐면은 1년에 비다 2필, 필이라는 거는 저기 옷감 단위라고 생각하면 2필을 내면은 안 가게 해주겠다 한 거야. 이게 근데 나 부담이 되죠. 부담이 돼갖고 영조 때 2필을 1필로 할인하는 거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 있어. 그게 바로 균형법입니다. 요게 영조 때 하는 거. 이것도 조선 후기 때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동법, 균형법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모의고사 때 거의 나온다. 거의 대동법이 거의 70, 80. 나머지 2, 30은 균형법. 그래서 2필, 1필인데 이것도 후기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수치제도 끝 됐음. 이제는 세 번째 이제 산업활동으로 갑시다. 자, 산업활동인데 자, 잘 녹화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13분 촬영했네요. 자, 다음 산업활동에서는 첫 번째 늘 시작은 농업. 조선 전기 때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어리다? 고려다. 비슷해. 후기 가야지 좀 약간 이 경제 파트에서 얘기할 게 좀 더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농본주의. 농사가 성리학, 특히 유학, 특히 성리학에서는 사농공상이라는 게 직업적 하나의 가치관이야. 선비가 왔고, 그 다음에 농업, 농민, 그 다음에 상업, 공업 이렇게 해서 나눠요. 그러니까 상업하고 공업은 상당히 천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농사가 잘 돼야 국가가 부유해지니까. 그래서 농번주의 정책을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모든 국가에서 해당되는 거죠. 전근대. 지금도 마찬가지죠. 농번주의 정책 안 하면 안 되죠. 농사가 잘 돼야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지시설. 국가에서 농사 잘 되게 물 필요하니까 물 대주고 또 개간 못 쓰는 황무지를 쓸 수 있게끔 바꿔주는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죠. 이거 당연한 거죠. 어느 나라가 다 답이 되는 거죠. 농번주의 정책했다는 거.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이 농번주의 정책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농서가 나옵니다. 바로 농사직설. 또 잘 나오는 거지. 농사직설 어느 왕 때? 세종 때 했던 거고. 자, 세종 때 농사직설이라고 해서 국가가 이것도 농번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농사 편찬하는 거니까 정초라는 사람한테 시켜갖고 직접 농사에 대한 노하우, 많은 정보가 있는 나이 드신 그 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알아봐서 정리한 책이 농사직설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책이고요. 자, 그 다음 그냥 기본적인 또 내용 고려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농사직설 쓰고요. 이렇게 할까? 농번주의 정책하고 논농사 또 반농사 기본 내용 똑같을걸? 나는 반농사 짜잔. 그 다음에 논농사 있는데, 자, 반농사는 다시 몇 년 몇 자 똑같아. 고려 2년 3자 2년 3작에 무슨 법? 윤작법 돌려짓는 거. 2년 동안 세계작물을 짓는 거고요. 다음에 당연히 계속 12법 12법은 무조건 계속 증가하면 발달되고. 자, 이게 고려말하고 조선에 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고려 때는 12법이 발달돼서 수경지가 점차 감소됐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 조선조가 되면은 수경지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수경지가 소멸. 자, 10시 40분. 다음 이제 논농사로 갑시다. 논농사로 가면 똑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집합법이 아직적으로 기본적으로 쓰이고 국가 나름대로는 집합법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이항법 하면은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자 집합법이 주도적으로 실시되고 자 이항법은 고려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항법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 일부 지방 일부 남부 지방이 아까 일부 남부 지방에서 실시되게 되고 요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거는 언제다? 조선 후기 때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 하나 차이 있고 고려만 하고 농사직설 뭐 농사직설 세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상업으로 갈게요. 자, 상업인데 기본적으로 조선조도 크게는 없어요. 그래서 농본, 억상, 농정책을 합니다. 성리학에서 특히 특히 성리학에서는 그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비를 이윤 추구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선비된 돈이 아니라 하여튼 기본적으로 농본업생 정책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 당시가 되면은 자, 그게 상당히 침체가 되는데 나름 화폐도 있긴 있었어. 우리가 그 고려 때 권원중보, 성조, 그다음에 숙종 때 유명했었죠. 해동통보, 사만통보, 은병, 할구까지 있었는데 조선 초기까지도 자, 요거 화폐를 만들긴 합니다. 근데 유통이 상당히 부진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이 당시에 나왔던 화폐가 조선 태종 때 처화, 종이 젖자야. 지폐를 만들었어. 조선 초기 때. 그 다음에 세종 때는 뭐 조선 통보라고 하는 화폐를 만들었는데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야 돼? 숙종 때, 조선 후기 때, 숙종 때 가야 이제는 전국적으로 실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업에서 다시 이제 그것도 두 가지 나눠서 보셔야 될 텐데 도시 파트가 많겠죠. 지방 파트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도시 무슨 상인? 시전상인. 고려 때도 있었죠. 고려에서는 개경 주군에 있을 때 조선 초에는 바로 서울 경복궁 앞에 종로, 궁궐 앞에 종로에 이 시전상인이 있었다. 시전은 다시 얘기했던 국가가 만든 국영점퍼입니다. 조선시대는 당연히 서울에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시전상인한테는 어떤 특권을 줬냐면은 물건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줬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시전상인이 되면은 당연히 국가한테 뭘 내겠어? 일정도의 세금을 내겠지. 그러니까 이 물건만 팔 수 있는 독점 판매권을 준 거야. 뭐 축구화, 축구는 아니고 당연히 하여튼 어물점에서 젓갈 같은 경우는 얘 너만 팔 수 있다. 이런 독점 판매권을 준 거야. 어떤 물품에 대한 독점에 대한 판매권을 줬고요. 또 뭐 또 얘들한테 줬냐면 이거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 이게 금난정권이야. 자, 이거 중학교 때 좀 배웠으면은 좀 들어본 기억이 드는데 난전이라는 거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 난전은 여러분 뭐냐면은 이런 거 오늘날도 그 트럭으로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냥 계란이 왔어요. 과일 같은 거, 바나나 왔어요. 하여튼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퍼가 없이 이동하면서 그런 게 난전입니다. 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준 거야. 시전상인한테 막대한 독점 판매권. 난전을 이 사람들이 잡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당연히 이런 금난정권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자유로운 상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정조 때 이걸 폐지합니다. 신해통곡이라고 해서 금난 정권을
해지. 그 저도 후기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이 시전상인한테 독점 판매권과 금난정권이라는 특권들이 있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전상인 중에 제일 유명한 시전상인이 6개 품목을 파는 상인이야. 그게 바로 유기전이라고 해. 6개 물건. 종이전, 그 다음에 뭐 모자전, 그러니까 사카필이잖아. 그 당시 모자전, 뭐 또 어물전, 그 다음에 옷에 관계된 게 말고 우리 선생님이 또 명주가 원래 또 옷이죠. 그래서 명주전 이런 그걸 독점으로 파는 대표 6상인들인데 이거를 유기전이 가장 시전 상인 중에 6개 품목 사는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찾은 거지. 잘 나갔던 상인들을 유기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기전이 가장 유명하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것도 고려랑 용어 차이는 없는데 경시선 라는 게 설치돼서 상행인을 또 감독하는 이러한 국가 기구가 있었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전상인은 고려 때도 나왔지만 새로운 개념 시전상인 중에 6개 품목을 파는 유명한 상인 유기전. 그 다음에 얘들한테 또 금난정권,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라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방으로 가면은 드디어 자 지방에 15세기 후반부터 성종 때야. 성종 때 전라남도 나주에 최초로 요 장시라고 하는 몰라 5일장 같은 개념이야. 장시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요. 요것이 이제는 장시가 16세기가 되면은 자 16세기 즈음 되면은 전국으로 확대. 많은 지역 이제는 장시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시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던 상인이 바로 누구다? 또 보부상이라고 하는 상인 나온다는 거. 후기 때 가면 더욱더 이 사람들의 활약이 커지겠죠. 보부상은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거야. 보상, 부상. 보따리 장수, 보상. 부상은 여기 지게라고 해야죠. 지게 있게서 두 개 합쳐서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보따리 장수가 좀 비싼 거. 그쵸? 내 뒤에 있으면 너 훔쳐갈 수 있을 거. 부상이 좀 싼 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부상들이 됩니다. 됐어. 마지막으로 농업, 상업 했고요. 수공업입니다. 수공업 또 나왔네. 당연히 조선적인 거고 중심이야. 관영. 다시 관영. 관영 수공업이 중심이 됐고요. 후기 때가 가야지 바로 관영수공업에서 민영수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용어 하나 쓸게. 그래서 국가가 하니까 이 상인들의 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물건은 누가 잘 만들어? 이 물건 누가 잘 만들어? 그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리스트가 뭐였냐면은 공장안이라고 해서 이런 리스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고 그 국가에 이렇게 유통하는 이런 시스템이 관영수공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파트 여러분들 촬영은 뭐 그냥 합쳐서 했겠지만은 이렇게 한바닥 쫙 나왔네요. 자, 온라인 클래스 고생하셨고 일주일치 3시간 수업. 여러분 저한테 2시간 듣는데 1시간 좀 더 들어갔어요. 됐습니다. 자, 즐거운 방학 보내시고 하여튼 여름방학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교에서 보기 드문 긴 방학이 됩니다. 즐겁고 알차고 본인들한테 큰 의미 있는 또 시간이 됐고 늘 그렇지만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8월 말에 30일 우리 봅시다. 안녕.